2017 경인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자 미역귀 성영희. 미역은 귀로 산다. 바위를 파고 듣는 미역 줄기들. 견내량 세찬 물결에 소용돌이로 붙어 살다가 12첩 반상의 진수로 올려졌다고 했던가. 깜깜한 청력으로도 파도처럼 일어서는 돌의 꽃. 귀로 자생하는 요연한 물살은 해초들의 텃밭 아닐까. 미역을 따고 나면 바위는 한동안 난청을 앓는다. 돌의 포자인가 모래의 갈기인가. 움켜진 귀를 놓으면 어지러운 소리들은 수면 위로 올라와 물결이 된다. 파도가 지날 때마다 온몸으로 흘려쓰는 해초들의 수중 악보. 흘려쓴 음표라고 함부로 고쳐 부르지 마라. 얇고 가느다란 음파로도 춤을 추는 물의 하체다. 저 깊은 곳으로부터 헤엄쳐온 물의 후음이 긴 파도를 펼치는 시간. 잠에서 깬 귀들이 쫑긋쫑긋 햇살을 읽는다. 물결을 말리면 저런 모양이 될까. 햇살을 만나면 야멸치게 물의 뼈를 버리는 바짝 마른 파도 한뭇. 미역귀 성영희 시인의 시입니다. 이 사물시라고 해요. 사물시.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그 사물에,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어떤 미학적 느낌을 다루는 시를 사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런 어떤 사물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물의 존재 방식을 보면서 그런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원래 사물시는 랜섬이라는 어떤 비평가가 분류한 시의 한 종류라고 해요. 어떤 시는 크게 사물을 다루는 사물시하고 관념을 다루는 관념시로 나누는데, 사물시의 대표적인 예가 이미지즘 시라고 해요. 근데 이제 더 나누죠. 실제로는 사물시하고 이미지즘 시는 좀 나뉩니다. 이렇게 사물시는 그야말로 사물에 대한 어떤 느낌, 그런 어떤 미학적 느낌을 다루는 시를 사물시라고 해요. 여기서는 미역귀를 그렇게 다루고 있죠. 미역귀 하면은 미역의 미역귀는 미역에서 보면 가장 뿌리하고 가까운 데 나 있는가, 아주 미역 잎사귀하고는 다르게 아주 쪼글쪼글하죠. 뿌리 근처에 난 잎인데 좀 흔히 미역 대가리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 부분인데 많이 쪼글쪼글합니다. 그 부분이 미역귀인데 그 미역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미역은 귀로 산다. 바위를 파고 듣는 미역줄기들. 견내량 세찬 물길에 소용돌이로 붙어 살다가 12첩 반상의 진수로 올려졌다고 했던가. 깜깜한 청력으로도 파도처럼 일어서는 돌의 꽃. 귀로 자생하는 요연한 물살은 해초들의 텃밭 아닐까라고 했습니다. 우선 미역은 귀로 산다. 미역귀니까 귀라고 했는데 사실은 미역귀에 나무로 치면 밑동 줄기에 해당되죠. 밑동 줄기의 밑동에 해당되는 게 미역귀죠. 나무로 치면.
그래서 귀로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위를 파고드는 미역줄기들. 그러니까 미역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 미역이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 어떤 귀를 바위에 딱 대고 바위에서 이렇게 마치 피어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쩌면 바위가 보았던 어떤 과거, 그 과거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독자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실제 그 시인이 그렇게 썼다기보다는 독자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바위에 귀를 대고 살까? 귀는 어때요? 귀는 듣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바위에다가 그런 귀를 대고 살까? 이 어떤 그 밑에 나오는 견내량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견내량, 세찬 물길에 소용돌이로 붙어 살다가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바위는 견내량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겠죠. 그런 어떤 과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미역줄기가 귀를 바위에 대고 바위에 귀를 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독자의 해석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썼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견내량은 그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1592년인가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그 견내량 해전, 그러니까 거기 뭐죠? 그 견내량 해전에 있었던 그 한산대첩인가요? 바로 그 한산도가 있죠. 바로 밑에. 그러니까 거제시하고 통영시 사이에 있는 해협이 견내량이죠. 네, 한산도 대첩이 아마 거기서 있었던 대첩이 아마 한산도 대첩일 텐데, 그 아래에 한산도가 있어요. 그 역사적 과거를 보아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바위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죠. 12첩 반상의 진수로 올려졌다고 했던가라고 했는데요. 12첩 반상, 12첩이면 상이 아주 진수성찬이죠. 진수, 보배진자의 음식, 여기 수는 부끄러울 숫자인가요 원래? 근데 음식 숫자도 돼요 이게. 그래서 아주 고귀한, 진귀한 음식을 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귀한 음식으로 올려졌다고 했던가. 제가 이렇게 시에서는 이렇게 띄었어도 되는데요. 왜냐면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띄어쓰기도 하죠. 근데 다른 글에서는 이렇게 붙였어야 됩니다. 어지다, 지다로 돼 있는 거, 울리, 지다잖아요. 어지다는 항상 붙여서 씁니다. 리어가 려로 이렇게 합쳐진 거고, 그래서 울리, 지다인데, 어지다, 어하다는 항상 붙였습니다. 이렇게. 네. 올려졌다고 했던가, 이렇게요. 네. 깜깜한 청력으로도, 파도처럼 일어서는 돌의 꽃, 미역귀를 마치 그 돌에 붙어 사니까 혹시 돌이 피운 그런 꽃이 아닐까라고 시인은 보고 있습니다. 깜깜한 청력으로도 파도처럼 일어서는 돌의 꽃, 귀로 자생하는 유연한 물살은, 귀로 자생한대요. 자생. 네. 물의 유연한 물살은 해초들의 텃밭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렇죠. 세찬 물살이 해초들의 텃밭이듯이 육상에서의 어떤 풍파, 그러니까 우리 삶의 굴곡들은 어떤 육상이라는 공간의 굴곡들은 어떤 인간의 삶의 터전이겠죠. 마찬가지로 물살은 또 해초들의 텃밭이고, 네, 육상은 인간의 터전이겠죠. 잠깐만요. 미역을 따고 나면 바위는 한동안 난청을 앓는다. 미역이 귀니까 미역을 따버리면 바위는 한동안 난청을 앓겠죠. 그러니까 착생식물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딱 붙어서 사는 식물을, 네, 딱 붙어 있던 것들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면 적응이 안 돼서 아파하죠.
네, 많이 아파해요. 그래서 바위는 한동안 난청을 앓는다. 귀가 떨어져 나가서 난청이라는 병을 앓는데요. 이 바위를 자꾸 그 의인화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바위를 여기선 인격화하고 좀 구별하면 어떨까 해요. 예, 인격화. 이 인격화가 뭐죠? 그러니까 신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을 인격화라고 해요. 인격화. 의인화와 인격화를 좀 구별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인격화가 그 영어로는 anthropomorphization이라고 하는데 적어드릴까요? anthropomorphization가 인격화하다니까 anthropomorphization이 인격화입니다. 네, 이 영어 한글 영어 사전에는 안 나와 있나 봐요. 이래서 빨간 줄 그어지네요. anthropomorphization 스펠 맞는데 안 나왔나 봐요. 이것을 anthropomorphize는 나와요. 네, 이런 명사형은 안 적어져 있을 수도 있죠 사전에. 이게 좀 스펠이 잘못됐구나. anthropomorphization 포가 빠졌네요. 이렇게 anthropomorphize 뭐가 잘못됐을까요? anthropomorphization anthropomorphize 맞아요. 근데 이 다음 사전에 안 나와 있나 봐요. 이거를 인격화라고 하는데 이것의 명사형은 네, 이렇게 anthropomorph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은 어떤 것처럼 이렇게 바위를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의인화랑은 좀 너무 시에서 쓴 의인화는 좀 너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격화라고 하면 어떨까? 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돌의 포자인가, 물의 길이인가, 갈기인가, 모래 갈기인가, 움켜진 귀를 놓으면 어지러운 소리들은 수면 위로 올라와 물결이 된다 라고 했네요. 이 표현이 참 멋지죠. 돌의 포자인가. 포자는 그러니까 그 포자 종자가 있고 포자가 있죠. 종자가 뭐죠? 그 씨를 통해서 암수 나뉘어서 씨를 통해서 난 것이 종자라면 포자는 세포죠. 그러니까 무성생식, 그러니까 암수가 아니고 무성생식으로 돼 있는 그 세포를 이렇게 번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종자에 해당된 암수로 나뉜 게 종자라면 무성생식 하는 게 포자예요. 그래서 번식을 하죠. 그걸 스포라고 해요. 네. 갑자기 영어 시간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그리고 물의 갈기인가. 물갈기라고 해서 물갈기가 뭐죠? 물갈기는 그 파도가 막 밀려오면 해안 근처에 오면은 그 파도가 막 거품이 일잖아요. 네, 거품이 막 이는 먼 바다에 있을 때는 파도가 그냥 물결인데 해안 근처로 다가오면 파도가 거품을 일으키면서 하얀 거품 그 물결을 이루죠. 그게 이제 갈기예요, 물갈기. 네. 물의 갈기인가. 움켜진 귀를 놓으면 어지러운 소리들은 그저 움켜진 귀 안 들리니까 귀를 딱 움켜쥐고 있는데 그걸 놓으면은 어지러운 소리들은 수면 위로 올라와 물결이 된다. 네, 그 바다의 소리, 그 바닷소리 뭐죠? 그 동해바다 근처에서 자면은 바닷소리가 계속 나죠. 뭐 이렇게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데서 이렇게 보내면 굉장히 바닷소리가 계속 나요. 그 소리가
마치 물결과 물결이 된다라고 하죠. 그 안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물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바닷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촤 하는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어떤 번식을 위한 포자의 알갱이가 아니겠냐는 거죠. 그 파도가 하얀 거품이 알갱이처럼 보이는데 그 알갱이처럼 보이는 게 그 번식을 위한 포자 알갱이가 아니겠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그 물의 갈기, 왜 하필이면 또 갈기라고 했을까요? 그죠? 파도는 사람이 보기에는 좀 사납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사자 갈기처럼 어떤 사자 같은 사나운 어떤 존재가 아닐까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결국 어떤 물의 결이 되는 거죠. 사람도 경험한 어떤 고난이 그 사람의 성격, 즉 사람의 결이 되듯이 살아온 대로 어떤 그 성격이 그대로 하나의 성격이 되듯이 물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사물의 존재 방식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사물시의 어떤 특징입니다. 온몸으로 흘려 쓰는 해초들 수중악보 온몸으로 흘려 쓰는 해초들의 수중악보래요. 그 미역이 바닷물 속에서 파도에 따라서 물결에 따라서 막 그 움직이는 모습을 마치 악보 오선보 있죠, 오선. 네, 그 오선보가 꼬불꼬불한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 수중악보도 원래는 수중악보라는 명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 그 총칙에 따라서 문장 안에 있는 각 단어들은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요. 시에서는 이렇게 붙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다른 글에서는 이렇게 띄어쓰세요. 네. 흘려 쓴 음표라고 함부로 고쳐 부르지 마라. 얇고 가느다란 음파로도 춤을 추는 물의 하체다라고 합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죠. 네, 바로 그런 미역이 물의 하체래요. 네, 작은 음파로도 얇고 가느다란 음파로도 막 춤을 추는 그런 하체라고 합니다. 미역이 물살에 이렇게 너울거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저 깊은 곳으로부터 헤엄쳐온 물의 후음이 긴 파도를 펼치는 시간, 잠에서 깬 귀들이 쫑긋쫑긋 햇살을 읽는다라고 했는데요. 후음이란 것은 목소리를 말하죠. 목소리, 후음. 네. 목구멍 소리. 그러니까 목구멍 소리인데 그 목구멍 소리, 물의 목구멍 소리래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저 깊은 데서부터 오는, 우리 몸 깊은 데서 오듯이 물도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인격화하고 있죠. 그 후음이 긴 파도를 펼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잠에서 깬 귀들이 쫑긋쫑긋 햇살을 읽는다. 그러니까 바다의 존재가 그러고 있는 시간에, 그러니까 파도가 무태 도달하면서 내는 어떤 소리죠. 예, 그 소리인데 그 파도가 그렇게 펼쳐지는 시간은 아침 시간인데 잠에서 깬 귀들이 쫑긋쫑긋 햇살을 읽는다고 해요. 어쩌면 잠에서 깬 귀들은 육상 생명들의 귀일 것 같아요. 그 육상 생명들이 귀로 파도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햇살에 일어나서 햇살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네. 물결을 말리면 저런 모양이 될까? 이게 무슨 말이죠? 물결을 말리면 저런 모양이 될까? 지금 화자는 미역귀를 바라보고 있죠. 미역귀를 바라보는데 미역귀 모양이
쪼글쪼글해요. 미역귀는 미역 귀 쪽, 미역 잎사귀 쪽은 널쭉널쭉하고 안 쪼글쪼글한데 그 미역 귀 쪽, 그러니까 그 뿌리 근처에 있는 미역 귀, 나뭇잎으로 치면 잎병 정도에 해당해죠. 잎자루. 그 잎자루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잎병, 뭐 잎경, 잎병, 잎자루 이렇게 불러요. 근데 미역귀 모양이 그렇게 쪼글쪼글하니까 저 파도, 그러니까 물결이죠, 물결. 바다의 물결, 파도 같은 그런 바다의 물결을 바짝 말리면은 저렇게 미역귀처럼 쪼글쪼글한 모양이 될까라고요. 파도가 크게 보면은 물결이 큰 거니까 그걸 말리면은 쫄아들어 가지고 저렇게 미역귀처럼 파도도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햇살을 만나면 야멸치게 물에 뼈를 버리는 이라고 했어요. 참 재밌게 표현해놨죠. 미역귀가, 젖은 미역귀가 햇살을 만나면 마르겠죠. 마르는데 야멸치게, 야멸차게라고 해도 되겠네요. 아주 야멸차게. 그러니까 야멸치게는 야멸차게 이런 말인데 아주 냉정하게, 뭐 인정머리 없이 이런 말이죠. 물에 뼈를 버리는 이라고요. 그러니까 미역귀가 마른 미역귀가 되기 위해서 물의 근성, 우리가 뼈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인데 그 근본마저도 버리는 바짝 마른 파도의 한뭇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파도는 그 미역귀죠, 미역귀. 마른 미역귀인데 바짝 마른 파도 한뭇이라는데 미역귀 한뭇을 말하죠. 이때 뭇은 묶음을 뭇이라고 그러죠. 열 개씩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을 한 뭇, 두 뭇 이렇게 말하죠. 10개씩. 또 쾌라는 것도 있던데, 쾌도 한 10마리씩 이렇게 묶은 것을 쾌라고 했던 것 같아요. 쾌는 아마도 그 꼬챙이로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꼬챙이로 생겼는데, 그 꼬챙이에 10마리씩 끼어져 있으면 그걸 한 쾌라고 불렀던 것 같고, 무슨 묶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생선 10마리 묶어 놓으면 한 뭇이 되죠. 미역도 10장 묶어 놓으면 그것이 한 뭇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 단어들을 좀 잘 알아두면 참 좋겠어요. 네. 여기도 표현들이 굉장히 멋진 표현들이 많죠. 네, 이런 사물시를 한 번쯤 꼭 써보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뭐 이런 사물시도 잘 써보면 뭐 서경시가 되기도 하죠. 서경시도 비슷비슷해요. 뭐 이미지점 시나 뭐 묘사시, 뭐 사물시 다 비슷비슷해서 딱히 구별은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제 그 사물의 시적 대상이 되는 사물 중심으로 쓰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물에 대한 어떤 미적 감각을 쓰면은 그게 사물시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역귀라는 성영희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